우크라이나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한 번에 치밀하게 조율된 공격으로 그들은 러시아 깊숙한 곳에 있는 주요 러시아 특수부대 기지와 러시아 연방보안국 정보본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과의 이른바 평화회담 몇 시간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된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푸틴이 진정한 평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런 공격이 더 이어질 것을 예상해야 하고 어디에서든 이런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체첸에 대한 공격은 크렘린에게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북극에서 체첸까지 러시아의 하늘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시작한 단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덕분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건물 공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밤 우크라이나 군대가 체첸의 오츠코이 구역에 있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건물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곧 알겠지만 그날 밤 체첸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어쨌든 이 드론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고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건물이 거의 불에 탔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 원래 러시아 건물들이 다 저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불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언론과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러시아 주민들까지도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명 발표가 지연된 이유는 그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단발적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예부대 군사기지도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체첸 지도자 카디로프에게 충성하는 아흐마트 부대였습니다. 이 공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이제 람잔 카디로프에겐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부대들이 그의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가 가진 최전개 부대입니다. 몇 명이 살아남았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최전개 부대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대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웠으며 하르키우와 도네츠크에 배치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지도를 보면 체첸이 실제로 전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체첸 지역과 매우 가까운 카자흐스탄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선정아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혀 방어하지 않는 지역에서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푸틴은 전국의 모든 방공망을 빼앗아 모스크바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방공망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체첸이나 다게스탄 같은 지역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체첸은 러시아 연방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게스탄도 한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연방의 일원이 되는 것이 별로 이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푸틴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실제로 이 지역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고 지난 20여 년 동안 받아왔던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연방에 남고 싶을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체첸군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에게 지난 며칠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우크라이나가 체첸군을 위해 또 다른 함정을 파서 체첸군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설치한 함정 영상입니다. 이 일은 11월 28일, 그러니까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났으며 점령된 자포리자 주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역은 체첸 부대가 훔친 디젤을 판매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디젤을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거래를 하는 장소이고 정기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즉 HUR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HUR는 이 지역 파르티잔과 협력해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체첸 전투원들이 거래하러 왔을 때 상황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푸틴과 크렘린에겐 정말 힘든 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제안을 전달하려 했던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키릴 드미트라가 기본적으로 비트코프에게 전달했던 28개 조항의 계획이 있었고 미국은 그걸 자기네 것처럼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협상 후 19개의 조항으로 줄었다가 다시 20개로 늘어났고 지금 그게 최종 계획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푸틴은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외과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이 외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방식을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행동합니다. 까지. 그런 다음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건 러시아 군인뿐이었고 유럽 군인은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함정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유럽에 돌리려는 것이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셋째, 그들에게 평화 의제가 없고 전쟁광입니다. 그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도한다고 주장할 때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일부 변화나 조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겨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다. 차단하고 이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데 그들은 러시아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러시아가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켰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 시장 그들의 목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실제로 유럽군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사무실에 창문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블라디미르 푸틴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쪽이 유럽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들어갔지만 평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채널 친구 조이신 제이스마트 보도에 따르면 실제 회담은 5시간 정도 진행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푸틴은 1시간 늦게 나타나 크렘린에서 미국 특사와 만났고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예정된 회담은 없으며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평화 협상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이 게임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경제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를 지연시킬 수 있고 유럽 은행에 예치된 3천억 달러를 유럽 국가들이 압류하는 것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이 길어지는 것이 사실상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 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협상에 누가 참석했고 누가 참석하지 않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없으니 그는 추방된 것입니다. 그는 외무장관인데 외무장관의 역할을 하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예측했던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외무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크렘린의 권력 게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담 종료 후 러시아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협상 테이블 근처에도 없었는데도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유럽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우리 대통령인 규칙성에 유럽인들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혁. 이 대화 후 입장이 더 가까워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까? 글쎄요. 적어도 서로의 입장이 더 멀어지지는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워싱턴 모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맥락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보니 좀 답답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국방비를 더 많이 쓰길 원했기 때문에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5%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의 돈을 지불하고 그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미국이 원한 많은 것에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유럽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원해야 할 많은 경우에 유럽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화회담 후 러시아의 주요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항복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평화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영토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양국 간의 미래 경제 협력에 대한 큰 기회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진정으로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스크바와 워싱턴 모두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익하고 매우 좋은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절대 자국 영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푸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할 군대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원하는 땅은 요새화가 강해 요새 구축이라 불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땅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오는 지형을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방어선과 러시아군을 막을 자연적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어선을 포기하길 원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수학적으로 살펴봅시다. 푸틴은 자신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진격한다고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이동해온 속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속도는 그 전해 동안 이동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지금처럼 이동해도 러시아가 점령하려면 2년 걸릴 겁니다. 뭐라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도네츠크 지역을 그냥 항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푸틴 경제는 2년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영토를 점령할 기회를 얻으려면 러시아 측에서 100만 명, 아니 그 이상이 희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요하지 말고 러시아와 그 경제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단순히 항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평화를 협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러시아가 프로코로프 방향에서 진격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푸틴이 2024년 11월에 그 도시를 점령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아직도 그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건 제가 본 영상 중 가장 미친 겁니다. 꼭 보세요. 그래, 이게 바로 드론 소리가 들리는 그 영상인 것 같아. 안에서 그래, 오디오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 네가 해냈어. 적어도 내 헤드폰에서는 안 들렸는데 아마 녹음에는 들어갈 거야. 근데 너도 그 끼익거리는 소리 들려? 응. 드론 세대가 여길 타격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저 소리 들리지? 떨어졌어. 뛰어, 멈춰, 조용히. 저 사람이 아까 소리치던 사람이야, 비트. 그래, 우리 그랬어. 우리가 배에 있던 남자를 봤을 때 그는 이미 지혈대를 하고 있었어. 그거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뭐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없어. 그건 아니야. 나쁜 생각 아니야? 그걸 계속 올려 입고 무릎까지 안 내려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쁜 생각은 아니야. 그래. 예전엔 의료 키트에 지혈대를 내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봤어. 어깨에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굳이 뒤질 필요가 없거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집에 들어온 세대가 공격했고 머리 위엔 감시 드론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는 걸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표를 계속 공격할 거야. 한 명이 다쳤고 우리 내비실에는 규칙이 있어. 우린 절대 한 명만 보내지 않아. 어디든지 항상 수영 친구가 있어. 그리고 부상당한 동료를 데리고 나올 수 있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은 3명이야. 그리고 보통은 4명이 더 좋아.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건 네가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이미 자기 일에 능숙해. 이제 그건 매주 선보이는 시리즈 배틀필드 브레이크다운에서 하는 일의 일부일 뿐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클립들 중 많은 것들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어. 유튜브가 우리 영상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삭제해버릴 수도 있거든. 이게 현대전의 현실이고 우리가 이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 플랫폼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어.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광고도 전혀 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광고주가 승인할 만한 내용인지 승인하지 않을 내용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는데 관심이 있고 유튜브가 다루길 원하지 않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꼭 우리 웹사이트를 확인해봐. basicsinsider.com. 설명 링크나 화면 QR코드를 스캔해도 돼. 가입하면 유튜브에 올릴 수 없었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어. 채널과 취재 활동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